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부터는 공식 석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선 유세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20개 우편번호 지역에서는 일일 감염률이 5%를 넘으면서 8일부터 다시 각종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300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오늘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달 미주리주에서 경찰이 흑인 임신부를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으로 또 한 번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중 하나인 예일대가 대입 과정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로 법무부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1,887명 늘어난 787만 5,650명, 사망자는 579명이 늘어 21만 8,31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374명이 늘어 50만 6,604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 3만 3,36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567명이 늘어나 21만 5,668명, 사망자는 3명이 늘어 16,2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부터는 공식 석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후 사흘 만에 퇴원해 백악관으로 복귀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의료진은 대통령이 치료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도 이번 주말에는 대선 유세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토요일 밤에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선거 유세전에 참석하고 이튿날 밤에는 펜실베니아 유세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오늘 밤에라도 유세전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에게서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고 10일부터는 본격적인 유세를 재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백악관 의료팀은 증상이 발현되고 완치되면 10일 후에는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질병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도 10일부터는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인 숀 콘리는 이날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과정을 모두 마쳤다면서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진행된 징후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부터는 공식 일정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의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20개 우편번호 지역에서는 일일 감염률이 5%를 넘으면서 8일부터 다시 각종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필수 업소의 영업이 중단되고 학교의 휴교 조치는 물론 종교단체의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20개 우편번호 지역을 대상으로 8일부터 전면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20개 우편번호 지역의 감염률은 7일 기준으로 5.2%를 기록했고 최근 뉴욕시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의 20%는 이들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는 앞으로 최소한 14일 이상 비필수 업종 사업체의 영업이 중단되고 감염률이 가장 높은 빨간색 1단계와 주황색 2단계 학교들의 휴교 그리고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며 노란색 3단계 학교는 주 단위로 검사가 시행되고 종교단체의 단체 모임이 금지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단속 등도 강력하게 시행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8일 브리핑에서 뉴욕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무관용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단체 모임 규정을 어겼을 때는 일일 최대 $15,000,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한 건당 최대 $1,000씩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험 지역과 인근 지역에 있는 100여 곳의 학교들은 적어도 오는 21일까지 폐쇄됩니다.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자사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5일 단축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망률을 70%가량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와 연구자들은 코로나19 환자 1,062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환자가 위약을 쓴 집단보다 회복 기간이 5일 빨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사는 이번 최종 임상시험 결과가 지난 5월 보고된 초기 임상 결과보다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이 하루 더 단축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한 초기 임상에서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연구진은 통계적인 의미는 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분석에서는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사망률을 70%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을 주도한 네브라스카 대학의 의학센터 안드레 카렐 박사는 이번 임상시험으로 렘데시비르가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약을 투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드디어 $300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추가 실업수당은 8월 1일부터 9월 5일분까지 6주치가 소급 적용돼서 최대 $1,800를 받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주 노동국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손실된 임금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주당 $300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주 노동국에 따르면 추가 실업수당은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6주치가 소급 적용돼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뉴저지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은 이들은 최대 $1,800의 추가 실업수당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주정부는 실업수당 수혜자 약 100만 명에게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8월 1일부터 9월 5일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 주정부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가 실업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주 노동국은 주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실업수당 액수가 주당 $100 미만일 경우 이번 추가 실업수당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주리주에서 경찰이 흑인 임신부를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으로 또 한 번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신 9개월의 20대 흑인 여성을 체포하면서 바닥에 놓고 무릎으로 등을 짓눌러 제압했다는 겁니다. 시위대는 경찰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캔자스시 경찰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한 주유소 앞에서 임신 9개월째인 25살 데자 스탈링스를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수갑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날 체포 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불붙었고 캔자스시청과 시 경찰 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임신부를 제압한 경찰관의 해임과 경찰청장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과잉 진압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주유소 겸 편의점 주인으로부터 사회주에서 15명에서 20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한 남성이 이를 방해하다 도주했고 그를 쫓는 과정에서 방해한 스탈링스를 체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스탈링스가 서 있는 상태에서 체포를 시도했지만 계속 저항해 바닥에 놓고 체포했고 다리로 제압할 때는 압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유례없는 사전투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벌써 66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조기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비슷한 시기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선거 자료를 분석하는 미국 선거 프로젝트 분석 결과 이미 66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조기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둔 비슷한 시기와 비교하면 당시 투표 인원보다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투표 방법은 우편 투표와 조기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로 나뉘는데 미국 선거 프로젝트를 이끄는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교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조기에 투표를 마친 것은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이미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우편 투표가 늘었고 대선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표 열기가 뜨거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맥도널드 교수는 올해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65%인 1억 5천만 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런 수치는 1908년 이후 최고 투표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선거 관련 우편물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면서 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티넥에서는 후보 이름이 잘못 인쇄된 투표용지가 배달되는 등 잇따라 우편 투표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버겐 카운티 남쪽 메도랜즈 인근에 있는 놀스 알링턴 타운의 한 은행 쓰레기장에서는 총 300파운드 무게의 1,875통의 우편물 더미가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우편물은 일반 우편, 퍼스트 클래스 메일, 서티파이드 메일 등 다양했는데 이 중 99통은 웨스트 오렌지타운 주민들에게 보내는 우편 투표용지였고 300통 이상은 시의원과 교육위원 선거 홍보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연방우정국 특별수사대와 놀살린턴 경찰, 연방사법기관 등은 곧바로 공조수사를 벌이고 지난 7일 인근 지역인 커니에 거주하는 우편배달부 니콜라스 버천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버천을 연방정부 관리하에 잠정적인 재산으로 간주되는 우편물의 우송 방해와 무단 점유 폐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버천이 우편물 속에 우편 투표용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버렸는지 이러한 행동의 배후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주 들어서는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티넥타운 등에 보내는 우편 투표용지 7,000통 가까이를 잘못 인쇄해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중 하나인 예일대가 대입 과정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로 법무부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부는 1970년대부터 예일대가 인종과 국적별로 학생 수를 의도적으로 조정해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예일대의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의 합격률이 백인이나 아시안 학생들보다 최대 8배 가까이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은 법무부가 8일 커네티컷주 뉴헤이븐 연방법원에 학부생 입시 과정에서 시민권법을 위반했다면서 예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예일대 전체 합격자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지원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학생의 합격자 비율은 이들이 전체 지원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았고 흑인 지원자 합격률의 8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에릭 드레이밴드 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모든 지원자는 피부색이 아닌 인격과 역량, 성취도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인종에 따른 평가는 편견과 분열, 아픔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터 셸러베이 예일대 총장은 인종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서 예일대의 입시 제도는 공정하고 합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예일대의 대입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근거 없는 소송으로부터 예일대의 입시 정책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불과 몇 주일 간격으로 또 새로운 허리케인 델타가 상륙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 또 한 번 새로운 허리케인 델타가 엄습해오면서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지난번 4급 허리케인 로라의 피해로 수천 세대의 정전 사태가 일어났고 강풍의 폐허가 된 잔해조차 아직 치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립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델타는 열대성 폭풍으로 출발해 3급 허리케인으로 강화됐고 최대 풍속 시속 185km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 3.4m의 폭풍 해일을 동반하고 있어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허리케인 델타의 예상 진로에는 루이지애나주 남서부도 포함됐습니다. 이곳은 4급 허리케인 로라가 불과 2달 전에 상륙해 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역입니다.
지난번 허리케인에 집을 잃고 아직 거주할 곳이 없는 주민이 수천 명이나 되는 레이크 찰스시의 시장은 주민들에게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시련을 겪은 것과 이미 지쳤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에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며 허리케인 델타에 대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인근 미시시피주의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도 주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총에 맞아 부상당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LA 한인타운 팔가와 카탈리나 인근. 갑자기 한 아파트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 총에 그 소음총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그보다 큰 소리가 좀 났었고. 저기서 실려서 나오는데 앰뷸런스로 들어가는데 이 다리에 막 그냥 옷들이 다 없고 옷들이는 없고 다리에 막 보니까 막 피가 흘러갖고 막 붕대로 감아난.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역을 봉쇄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당시 집안엔 한인 3명이 있었으며 총을 맞은 부상자는 60대의 중년 남성 1명과 60대의 중년 여성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들은 곧바로 LA 한인타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We discovered two people with sustained gunshot wounds. They were 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They are critical, but that's all we know at this time. 특히 총상을 입은 한인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총격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랑 이모님이 총 맞으셨어요. 두 분이서 맞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위에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이모님이 맞으신 거고 따로 쏘신 분이 계신 거 아니에요? 두 분이서 싸우시다가 모르겠어요. 경찰은 총격이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우발적 상황이나 가족 간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타살이나 자살 시도에 대한 모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11월 3일 선거일에는 LA 메트로의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19개 정거장에는 우편 투표지 수거함도 설치됐습니다. LA 메트로는 오늘 11월 3일 선거일을 맞아 유권자들의 투표 동료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하고 19개 정거장에 우편 투표지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온역과 엘몬테역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식 투표소로 이용되며 유니온역의 투표소는 서쪽 중앙홀 발매소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 겸 메트로 이사회 의장은 민주주의는 우리의 참여에 달려 있으며 LA 주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LA 카운티 선거국은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메트로역과 버스 주차장 등 곳곳에 이동 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연방 센서스국이 2020 센서스를 10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7일 캘리포니아주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지난달 연방법원의 루시고 판사가 상무부와 연방 센서스국의 인구조사 마감기한 축소 계획에 대해 내린 시행중지 가처분 결정에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각 주의 의석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스 자료를 12월 31일까지 백악관에 집계 보고하는 것을 2021년 4월로 연기할 것을 지시한 고 판사의 명령 조항은 삭제시켰습니다. 맨하튼의 브로드웨이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셧다운 기간을 내년 5월까지로 또 연장했습니다. 브로드웨이 제작자와 극장주 협회인 브로드웨이 리그는 오늘 성명을 내고 41개 극장이 최소 내년 5월 30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가는 지난 3월 12일 문을 닫으면서 당초 6월 7일까지만 공연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그 기간은 3차례나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30일까지 공연을 예약한 경우 환불 또는 티켓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 관문에 코리안타운을 상징하는 한국 전통 양식의 조형물 건립이 다시 추진됩니다. 7일 유니온 상인 번영회의 이미컨 회장은 퀸즈 유니온 스트릿과 파슨스 블러버드 사이
노던 블러바드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한국 전통 양식의 조형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뉴욕시 교통국으로부터 이미 조형물 건립을 위한 예산 $500만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조만간 뉴욕 한인회와 퀸즈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조형물의 규모와 형태, 유지, 관리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가 우편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유권자협의회는 8일 지난주부터 우편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도착하고 있는데 투표 요령을 홍보했는데도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하던 투표와 달리 생소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무효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저녁에는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월요일은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